어느 호텔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 장주 현우가 차분히 말한다. 어머님이 어젯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동생 준호도 옆에서 나오지 않는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때 갑자기 조명이 꺼진다. 웅성거리는 소리, 불안한 음악,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켜진다. 영상 속 목소리가 말한다. 안녕하세요. 최미자입니다. 현우와 준호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미자 차가운 미소. 놀라셨죠? 저는 살아 있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뒤로 넘어진다. 조문객들의 충격적인 웅성거림.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죽은 어머니가 살아온 사연은 도대체 뭘까? 때는 2달 전 12월 첫째 주 월요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벽 5시. 서울 노원구 골목 끝자락. 영순의 반찬 가게 뒷방은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며느리 이 물건도 이젠 아주 여시같이 거절하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들이 불빛을 받아 일그러진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테이블 위에는 온갖 분장 도구들이 마치 수술 도구처럼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회색빛 파운데이션, 검은 아이섀도우, 의료용품점에서 구입한 붕대,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거즈까지. 최미자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70년 인생, 그중 반평생을 고되고 힘든 일을 하면서 세월의 풍파를 맞은 얼굴. 주름 하나하나에는 세월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생생했다. 그녀는 천천히 분장을 시작했다. 광대뼈 아래를 어둡게 칠해 볼이 움푹 패인 것처럼 보이게 했고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를 그려 넣었다. 입술의 혈색을 지우고 피부톤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정말 꼭 이렇게 해야겠어. 설마 애들이 정말 그럴까? 영순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40년 지기 친구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미자의 눈빛은 단호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결연함, 배신당한 어머니의 분노가 그 안에 있었다. 잔인한 건 그놈들이야. 날 돈자루로만 보고 죽기를 기다리는 그 애들이지. 알잖아. 70평생 난 내 자신의 안일보다 그놈들의 평안을 위해 살아왔어. 이제 그놈들의 속내를 알 때지. 미자는 평소보다 2치수 큰 낡은 점퍼를 걸쳤다. 어깨가 축 처져 보였고 몸이 훨씬 왜소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진료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물론 가짜였지만 영순의 조카가 정교하게 만들어준 것이었다. 폐암 말기, 전이 소견, 연명 3회, 6개월. 차가운 의학 용어들이 종이 위에 무심하게 적혀 있었다. 오전 10시, 용산의 고급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미자는 한참을 서성였다. 1804호, 장남 현우의 집 앞이었다. 문 앞에 놓인 화분에 흙은 말라 있었고 신문은 며칠 치가 쌓여 있었다. 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혹은 얼마나 무심한지를 보여주는 흔적들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연기 때문이 아니었다. 진짜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어머니로서의 원초적 공포였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정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더 차갑고 경계심 가득한 톤이었다. 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1년처럼 느껴졌다. 미자는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비는 어느새 진눈깨비로 변해 있었고 도시는 희뿌연 안개에 쌓여 있었다. 문이 열렸다. 갑자기 방문한 시어머니를 본 며느리 정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미묘한 거부감이 교차했다. 그녀의 시선이 미자의 초췌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재빠르게 판단하고 있었다. 어머니, 여긴,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미자는 현관 앞에서 비틀거렸다. 애미가 자식 보러 왔다. 왜 못 놀고 왔냐? 속으로 괘씸한 생각과 함께 자식에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마비시켰다. 거실로 들어서자 현우가 노트북을 덮으며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주말인데도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들의 얼굴에 스치는 감정들을 미자는 놓치지 않았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부담감. 엄마,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왜 이래요? 현우야.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았다. 진짜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이다. 엄마가 암이란다. 폐암 말기. 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무엇을 계산하는 걸까? 병원비, 간병 비용, 아니면 남은 시간? 뭐라고요? 아니, 며칠 전 아프다고 하시더니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서 그랬어요? 항암 치료하면 안 된대요? 질문은 많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형식적인 질문들,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들이었다. 항암은 의미 없대.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정아가 부엌으로 가더니 물 한 컵을 가져왔다. 차가운 물이었다. 따뜻한 차 한 잔조차 아까운 시어머니였던 것일까.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다. 물이 흔들려 바닥에 몇 방울 떨어졌다. 어머니, 그 투자금 500억은요? 현우의 첫 번째 실질적 질문이 돈이었다. 미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물리적 고통보다 더한 아픔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애미의 아픔보다 투자한 돈의 행방을 다짜고짜 묻는 놈이라니. 투자 사기야. 친구 소개로 만난 사람인데 해외 부동산 투자라고 해서 다 가져갔어.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똑, 딱, 똑, 딱. 마치 생명의 카운트다운처럼.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미자의 눈에 들어왔다. 10년 전 현우의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도 계산이었을까? 현우와 정아가 눈빛을 교환했다. 그 짧은 순간 미자는 모든 것을 읽었다. 실망, 짜증, 부담감, 그리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 그래서 말인데 나 이 집에 좀 있어도 되겠니? 내가 니들 집 사는데 돈 보태준 걸로 생색 내려는 건 아니다만네. 아, 엄마, 아시면서. 저희도 형편이 아시잖아요. 나머지 대출금의 세연이 견우 아이들 교육비에 매달 1,0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정아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식도요. 여기보단 요양병원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의료보험도 되고,
미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충분했다. 20년 전, 이 아이가 대학 등록금이 없어 울 때 자신이 뛰어다니며 돈을 마련했던 기억이 스쳤다. 그때 그 자식, 며느리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것들이 집 마련한다고 도와달라고 눈물 지을 땐 언제고 돈 줄 때만 살랑거리더니 며느리 이것도 이젠 아주 여시같이 거절하네. 내년도 늙어봐라. 나 같은 날이 언젠간 올 게다. 에이 나쁜 것들. 그래, 내가 짐이 되는구나. 아니, 그게 아니잖아. 엄마, 그런 게 아니라. 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미자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보니 손자들이 방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할머니를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병든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는 무서운 존재였다. 엄마, 엄마 할머니 냄새 이상해. 싫어. 막내 손자의 속삭임이 들렸다. 미자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복도로 나서며 문이 닫히는 순간 정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 진짜 안 맞을까? 병원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지도. 뭔 그런 말을 하니? 엄마가 이런 걸로 거짓말은 왜 하냐?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현우의 화난 목소리였다. 왜긴 왜야 평생 건강하신 분이 그렇게 쉽게 아프고 사기당할까 해서지? 혹시 우리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을지 누가 알아? 아무래도 뭔가 찜찜해. 절대 자식에게 폐 안 끼칠 분처럼 구시고. 아, 봐봐. 지난번 우리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니까 차라리 요양원에 가면 갔지. 자식에게 폐 끼치는 거 아니라고 돈 필요하면 빌려주시겠단 분이셨잖아. 미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안개에 쌓여 있었고 세상은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지워져 가는 것처럼. 챕터 2.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변두리를 휩쓸고 있었다. 노원구 한 골목 끝, 붉은 벽돌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다. 희망복지관이라는 작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제 난간은 차가웠고 계단 모서리는 닳아 반들거렸다. 수많은 발걸음이 오간 흔적이었다. 미자는 계단을 오르며 몇 번이나 멈춰 섰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로 지쳐 있었다. 작은 아들 집에 가서도 홀대를 받고 미자는 이제 더 마음이 지쳐 있었다. 두 아들에게 받은 상처가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었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고 그 빈자리를 차가운 겨울바람이 채우고 있었다. 현우의 집을 나온 후 준호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접을 받았다. 아니, 더 심했다. 준호는 대놓고 정부 지원 무료 요양원을 검색해서 보여주기까지 했다. 미자는 길을 걸으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남편 일찍 여의고 새벽마다 구리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물건 띄어다 팔면서 겨울마다 추운 날씨로 엄지발가락 동상으로 그렇게 아파도 장사를 쉬지 않았고 발 뒤꿈치는 동상으로 인해 쩍쩍 갈라져도 그 몇천 원 하는 약값이 아까워 약국에서 가격만 물어보고 그냥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내가 누굴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다 부질없었네. 이젠 눈구멍까지 고장이 났나. 눈물이 멈추질 않으니. 그렇지 뭐 서방 복이 없는데. 자식 노무 새끼들 복 있는 게 이상하지. 미자 원망하듯 하늘에 대고 혼자 중얼거려 본다. 에구, 미자야 정신 차려라 니 미랄.
그러면서 하늘에 대고 외친다. 박성식, 이 나쁜 놈의 서방아. 노름의 폐병으로 죽었으면 나나 잘 살게 거 하늘에서 좀 지켜보지. 아직도 거기서 당신 광 팔고 있지. 이 영감탱이야 듣고 있냐? 미자는 슬픈 마음과 함께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걸었다. 다른 한 손으론 흐르는 콧물을 닦아 바지춤에 닦고 걸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운영하는 복지관에 도착했다. 복지관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낡은 가스 히터에서 나오는 열기였지만 그 어떤 고급 호텔의 난방보다 포근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든 종이꽃이 화분에 꽂혀 있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어머 엄마,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지수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다. 책상 위에는 미납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고 계산기 옆에는 반쯤 먹다 만 컵라면이 놓여 있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뛰어와 미자를 부축했다. 그 손길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계산 없는 순수한 걱정이었다. 따뜻한 손이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정아의 매끈한 손보다 훨씬 따뜻했다. 엄마,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어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연달아 쏟아지는 질문들. 하지만 현우의 형식적인 질문과는 달랐다. 진짜 걱정, 진짜 사랑이 묻어났다. 미자는 준비한 거짓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지수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그 맑은 눈동자에 거짓을 담기가 너무 미안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지수야, 엄마가. 앉으세요. 먼저 앉으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얼굴이 너무 차가워요. 지수는 커피포트에 물을 따르며 녹차 티백을 꺼냈다. 복지관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지 평소에는 티백을 반으로 찢어 쓰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새 티백을 통째로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어머니 어깨에 둘러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빠들한테 갔다 오셨어요? 미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또 그랬구나. 새언니들이나 오빠들이 또. 지수는 더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오빠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저녁 7시, 지수의 원룸, 노원구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 3층, 1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현관문은 조금 비뚤어져 있었다. 하지만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좁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한쪽 벽에는 아들 현준의 그림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엄마와 자신, 그리고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할머니는 항상 그림 속에 있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현준에게 할머니는 가족이었다. 엄마 오랜만에 우리 집에 함께 있으니 너무 좋다. 지수가 웃으며 이불을 펴주었다. 유일한 이불이었다. 깨끗하게 빨아서 보송보송했지만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었다. 너는 너 덮어야지. 고생이 많구나. 김서방이 떠난 지 벌써 몇 년 됐지. 빚만 잔뜩 있는 복지관만 남기고 그렇게 교통사고로 가다니. 에휴 참 부처님 하나님 남녀오랑깨교. 다 미신이다. 에휴 엄마 그만요. 저는 제가 종교랍니다. 그리고 저는 현준이 이불 같이 덮고 자면 돼요. 따뜻해요. 현준이가 절 꼭 안고
자서 엄청 따뜻하거든요. 미자는 작은 부엌을 둘러보았다. 냉장고를 열자 반찬통 2개와 달걀 몇 개, 우유 한 팩이 전부였다. 지수가 황급히 냉장고를 닫았다. 애구 엄마 냉장고 검사는 무서워요. 원래 내일 마트 가는 날이에요. 내일 엄마 좋아하시는 것으로 이것저것 장 봐서 맛있는 거 해 먹어요. 엄마 돈 걱정 마세요. 이번 달 복지관 수당이 조금 더 나와요. 거짓말이었다. 미자는 알고 있었다. 특별 수당 같은 건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리는 지수와 현준이의 대화 때문이었다. 엄마 할머니 아파? 응 할머니가 힘드신가 봐. 그럼 내 돼지 저금통 깨자. 할머니 약 사드리자 정말. 현준아, 그 돈은 내가 수학여행 가려고 모는 거잖아. 괜찮아 할머니가 더 중요해. 수학여행은 내년에 또 있잖아. 손자의 말에 미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또 눈물 지었다. 500억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여기 있다. 아들 두 놈들보다 어려서 동생네 교통사고로 유일하게 살아남아 데려다 키운 조카가 지금 이 순간 더 나았다. 새벽 3시, 미자는 살며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지수가 바닥에 얇은 담요 하나 깔고 현준을 안고 자고 있었다. 현준의 작은 이불로 둘을 덮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지수의 발은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고 양말에는 구멍이 나 있었다. 미자는 자신의 이불을 가져와 지수에게 덮어주었다. 지수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엄마 아프지 마. 그 한마디가 미자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 아이는 잠결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현우와 준호는 깨어 있을 때도 돈만 생각했다. 다음 날 오전 복지관 급식소는 비상사태였다. 납품업체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복지관이 3개월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떡하죠? 벌써 어르신들이 줄 서 계신데 젊은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다. 창밖을 보니 정말로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추운 날씨에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하루 중 유일한 따뜻한 한 끼였다. 재료가 뭐가 있지? 지수가 창고를 뒤졌다. 감자 한 박스, 양파 반 박스, 어제 남은 밥, 콩나물 조금,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다. 200명분은 무리예요. 기껏해야 50명분.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미자가 조용히 일어났다. 내가 해보마.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이 병약해 보이는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미자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30년 전다.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을 때 적은 재료로 많은 사람을 먹여야 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칼을 잡자 손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감자는 균일한 크기로 썰렸고 양파는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졌다. 남은 재료들을 보며 미자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30년 경험이 만들어낸 레시피가 자동으로 떠올랐다. 호박전을 부쳤다. 기름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바삭하게 부쳐내는 기술이었다. 양파로는 장아찌를 만들었다. 설탕 대신 남은 밥을 갈아서 단맛을 냈다. 콩나물로는 국을 끓였는데 콩나물을 3번에 나누어 넣어 깊은 맛을 냈다. 누룽지를 끓여 구수한 숭늉을 만들고 김치는 볶아서 김치 볶음밥을 만들었다. 3시간 만에 200인분의 정갈한 한 상이 차려졌다. 감자전, 양파 장아찌, 콩나물국, 김치 볶음밥, 그리고 숭늉.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다. 이게 어떻게 지수가 놀라서 입을 벌렸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의 손놀림, 양념 배합, 불 조절. 모든 것이 완벽했다. 30년 경력이 만들어낸 마법이었다. 급식을 받은 어르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밥은 간만이네. 호텔 주방장으로 바뀌었나? 호박전도 이렇게 고소할 수가 없는데 부드러워 입에서 고기처럼 녹내 녹아 한 할머니가 미자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고맙소. 이거 2,000원이야. 손주 과자나 하나 사줘. 그거 아시유? 이 나이에 정성스럽고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오? 그 말에 미자는 또 눈물이 났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여기 있었다. 진심, 감사, 그리고 사랑. 저녁, 복지관 사무실에서 지수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500억 사기 당하신 거예요.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래, 다 잃었어. 하나도 안 남았어. 지수가 미자의 손을 잡았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계신 게 중요하죠. 오늘 엄마가 만든 음식 드신 어르신들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게 진짜 재산 아닐까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아이만큼은 속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끝까지 가야 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12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재래시장은 주말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김장철이 막 끝났지만 여전히 배추와 물을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시장 한 구석. 영순네 손맛 반찬 가게는 늘 그렇듯 손님들로 가득했다. 영수는 4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미자와 함께 시작했던 시절부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미자와 약속한 진실을 캐내는 날이었다. 영수는 가게 앞 진열대를 정리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귀는 온통 옆 골목에 쏠려 있었다. 오전 11시 정각, 예상대로 두 사람이 나타났다. 현우의 아내 정아와 준호의 아내 민서였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나타났다. 명품 가방을 든 정아와 최신 명품 패딩을 입은 민서. 시장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두 사람은 영순의 가게 앞 의자에 앉았다. 시장을 보러 온 것처럼 위장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달랐다. 영수는 슬며시 휴대폰을 진열대 뒤에 세워두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형님, 어머님 정말 암이래요? 민서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계산적인 톤이었다. 시장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들렸다. 병원에 확인해 보니까 진짜더라고. 폐암 사기. 간이랑 폐로 전이까지. 되때 담당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래. 정아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한숨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영수는 김치를 담으며 더 가까이 귀를 기울였다. 아, 그럼 형님 어쨌든 그 연말까지는 정리가 되겠죠? 그렇겠지. 문제는 어머님 재산인데. 정말 다 날렸대. 경찰에도 확인해 봤어. 사기 사건 접수됐더라고. 피해액 500억 어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어머니도 참 차라리 그럴 거면 자식들에게 좀 미리미리 베푸시지. 근데 혹시 숨긴 건 없을까요? 비자금이라든지. 영수는 분노로 손이 떨렸다. 김치를 담던 비닐봉지가 찢어졌다. 빨간 양념이 바닥에 떨어졌다. 우리 그이가 변호사 만나서 알아봤는데 어머님 명의로 된 건 정말 하나도 없대. 통장도 텅텅 비었고 부동산도 없고 진짜 빈털터리가 된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민서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마치 쓰레기 처리를 논의하는 것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요양원 알아봤어. 의료급여 대상자로 등록하면 거의 무료래. 서류만 준비하면 돼. 어머니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면 된대. 아, 그거 좋네요. 그럼 우리가 부담할 건 없는 거네요. 장례는요? 미리 알아봐야지. 화장으로 간단하게 장례식장도 제일 싼 곳으로 제사도 없애고 어차피 돈도 없는데. 영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다. 미자야, 어휴야, 야, 최미자. 시키는 대로 다 녹음했어. 내 말이 맞았어. 이 파렴치한 것들. 어떻게 자식이라는 것들이, 야, 정말 너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너 이것들 헛키웠다. 이 뚱뚱한 애 빠쳐 넣어도 시원찮을 놈들이자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고급 커피숍 테이블당 최소 주문 금액이 5만 원인 곳이었다. 현우와 준호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법률 서류, 의료 서류, 그리고 은행 서류들. 현우가 서류를 넘기며 목소리를 낮췄다.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등록하면 우리가 재산 관리인이 될 수 있대, 형. 그래도 그건 좀 어머니가 아직 멀쩡하신데. 준호가 망설이자 현우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형, 생각해봐. 어머니가 정말 500억을 다 날렸을까? 그것도 단번에? 뭔가 숨겨둔 게 있을 거야. 혹시라도 지인 통해 코인이나 자금 세탁 같은 계좌라든지 금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다 날릴지도 몰라. 준호의 눈빛이 변했다. 탐욕이 양심을 이기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정신과 의사 한 명 아는 사람 있어. 돈 좀 주면 진단서 써준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치매 초기는 인지 능력 저하, 판단력 상실. 그리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지. 어머니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하겠다고. 후견인 신청하는 거야? 지수는 빼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형, 어머니가 정말 6개월 안에? 의사가 그랬어.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대. 치료도 거부하셨고. 항암 안 하시면 길어야 6개월이래.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는 독수리의 눈빛, 썩은 고기를 기다리는 하이에나의 눈빛이었다. 그런데 근데 지수가 걸림돌이야. 두 형제의 눈빛이 어두웠다. 그때 현우가 이를 갈며 뱉었다. 지수. 사실 걘 이모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데려온 애잖아. 엄격히 말하면 우리 가족이 아니야 사촌이지. 준호는 침묵했고 탁자 위 컵이 달달 떨렸다. 근데 알잖아.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핏덩이 때부터 키워온 아이래서. 준호는 침묵했고 탁자 위 컵이 달달 떨렸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 현우가 봉투를 하나 꺼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다. 지수에게 매달 50만 원씩 주면서 어머니 모시게 하자. 그럼 우리는 깨끗하게 빠질 수 있어. 며칠 후 오후 지수가 일하는 복지관. 현우와 준호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지수는 놀랐지만 반갑게 맞았다.
오빠들이 어머니를 보러 온 줄 알았다. 오빠들 그래야지 엄마 보러 온 거지. 올케들은 왜 같이 안 왔어? 현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머니는 어디 계셔? 급식소에서 봉사하고 계셔. 요즘 거기서 매일 요리하셔. 준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너도 참. 환자에게 무슨 요리를 시키니? 쉬셔야 하는 거 아니야? 미안. 나도 말렸지. 하지만 엄마가 무척 열심히 쉬어.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실 것 같다고. 세 남매가 복지관 상담실에 앉았다. 작은 방이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형광등 하나는 깜빡거렸다. 준호가 봉투를 하나 꺼냈다, 지수야. 우리가 의논할 게 있어서 왔어. 너 뭔데? 어머니 때문에 왔어. 너한테 어머니를 맡기고 싶어.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이미 나랑 계시는데 현우가 끼어들었다. 그래, 알아. 근데 제대로 모시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병원비도 있고 약값도 있고. 우리가 매달 50만 원씩 줄게. 어머니 모시는 비용으로. 지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오빠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가 오래 사실 것 같지 않아. 의사가 6개월이래. 그동안만 잘 모시면 되는 거야. 모실 수 있지? 준호가 덧붙였다. 엄마가 너를 편하게 생각하잖아. 그렇게 해라. 엄마를 위해서. 탁. 지수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복지관 전체에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 상담실 문이 덜컹거렸다. 나가, 당장 나가. 사람도 아니다. 정말 엄마는 물건이 아니야. 돈 주고 맡기고 받는 택배 상자가 아니라고. 우리 엄마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배신감의 눈물이었다. 오빠들은 엄마가 돈이 있을 때만 어머니였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짐이 된 거야. 50만 원? 엄마의 목숨값이 달랑 50만 원이야. 현우가 변명하려 했다. 우리도 사정이 있어. 회사에서도 힘들고, 애들 교육비도.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지수가 문을 열며 말했다. 앞으로 오지 마. 엄마한테도 오지 마. 오빠들한테 어머니는 없어.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무슨 어머니가 있겠어? 두 형제가 떠난 후 지수는 상담실에 혼자 남아 울었다. 그냥 눈물이 멈추고 싶었으나 자꾸 나왔다.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미자가 들어왔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다. 급식소에서 일하다 소동을 듣고 온 것이다. 지수는 놀라서 눈물을 닦았다. 엄마 왔어요. 미자는 아무 말 없이 지수를 안았다. 따뜻한 품이었다. 양파와 마늘 냄새가 났지만 그 어떤 향수보다 좋은 냄새였다. 미안하다. 지수야. 내가 이런 오빠들을 둬서 뭔 소리야. 엄마가 왜 미안해요. 미안한 건 지들만 아는 오빠 새끼들이지. 미자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왔다고. 이 연극을, 이 시험을 끝낼 때가 왔다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얗게 내리는 눈발이 더러운 것들을 덮어가듯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12월 20일 새벽 5시 서울 중구의 그랜드 호텔 스위트룸. 최미자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그녀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병색은 온데간데 없고 70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건강한 피부가 드러났다. 영순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준비 다 됐어. 변호사도 왔고.
기자들도 왔고 경찰도 대기 중이야. 애들은 현우와 준호는 1층 로비에서 조문객 응대하고 있어. 내가 어젯밤에 돌아가신 줄 알고 검은 양복에 완장까지 차고 있더라. 미자가 씁쓸하게 웃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던 아들들이었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라고 변명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그들에게 가족은 돈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는 것을. 지수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중이야. 내가 특별히 초대했다며? 그래, 진짜 가족을 모신 거지. 내게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다시 알려준 사람들. 미자는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공증받은 서류들이 가득했다. 500억 원 전액을 미자의 밥상 재단에 기부하는 서류, 재단 이사장을 지수로 임명하는 서류, 그리고 두 아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서류까지. 미자야, 정말 괜찮겠어? 그래도 자식들인데. 뭐, 자식. 너 자식이라고 말한 거냐, 영순아. 자식은 날 사랑하는 사람이야. 날 돈으로만 보는 사람은 이미 자식이 아니야. 그냥 가죽만 인간 새끼지. 오후 2시 그랜드 호텔 그랜드 볼룸. 고 최미자 여사 추도식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다. 3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모였다. 미자의 밥상 전 직원들, 거래처 사장들, 심지어 경쟁업체 대표들까지. 현우와 준호는 상주 완장을 차고 입구에서 조문을 받고 있었다.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암 투병 중이셨는데 어젯밤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현우가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가짜였다.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준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편안한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몰랐다. 이것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그때 갑자기 조명이 꺼졌다. 볼룸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최미자입니다. 순간. 볼룸이 충격에 빠졌다. 조문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우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영상 속 미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놀라셨죠, 여러분?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제 자식들을 시험했습니다. 돈이 없고 병든 어머니를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첫 번째는 현우 부부의 대화 녹음이었다.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면 상속세 반 이상 절감 가능하잖아? 사실만큼 사셨고 자식도 둘이나 장성한데 70 넘은 노인이 500억을 쥐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조문객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현우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도망치려 했지만 입구는 이미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다음은 준호 부부의 대화였다. 유산 없으면 모실 이유도 없지. 장례식장 미리 알아봐야겠다. 준호가 소리쳤다. 조작이야. 이건 조작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마지막은 두 형제가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자 정신과 의사한테 돈 주고 가짜 진단서 만들자. 이제 조문객들은 경악을 넘어 분노하고 있었다. 저런 파렴치한 놈들, 자식이 아니라
도둑이구만. 무대 옆문이 열렸다. 그리고 최미자가 걸어 나왔다. 고급 한복을 입은 당당한 모습이었다. 70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우아한 자태였다. 2달 전 500억의 여왕이 돌아온 것이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현우와 준호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미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저는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자식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건강할 때와 아플 때,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객석의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다. 500억이 있을 때 제 아들들은 저를 여왕처럼 모셨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하자 저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5만 원에 돌려보냈고 요양원에 버리려 했습니다. 심지어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현우가 소리쳤다. 어머니, 이건 사기예요. 우리를 속이셨잖아요. 미자가 차갑게 답했다. 그래, 속였다. 하지만 너희는 더 큰 것을 속였어. 내 몸보다 더 너희를 사랑하는 나를 속이고 며느리 니들도 한 통속으로 속였어. 나는 2달을 니들을 속였지만 너희는 나의 평생에 대한 너희에 대한 믿음을 속였어. 미자가 서류를 들어 보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전 재산 500억 원을 미자의 밥상 재단에 기부합니다. 앞으로 이 재단은 소외계층 급식 지원과 한식 교육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객석이 술렁였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은 제 동생의 딸이자 이제는 저희 막내딸 박지수가 맡을 것입니다. 지수가 놀라서 일어났다. 엄마, 저는 그런 큰일을. 지수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돈이 없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병든 나를 진심으로 돌봤어. 너만이 내게 따뜻한 밥, 한 끼의 가치를 알려줬어. 너야말로 진짜 내 딸이야. 준호가 항의했다. 아니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우리가 자식인데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고요. 변호사가 나와 서류를 보여주었다. 2분은 이미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어머니를 유기하고 학대하고 재산을 탈취하려 한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 고발을 피하신 것만도 다행으로 아셔야 합니다. 경찰이 다가왔다. 현우와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3개월 후 강남의 한 작은 원룸. 한때 용산의 고급 아파트에 살던 현우는 이제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추도식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최미자 여사 아들, 어머니 죽음 기다린 폐류나 500억 노린 자식들의 충격적인 음모. 뉴스 헤드라인이 연일 그를 괴롭혔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되었다. 회사 이미지 실추가 이유였다. 아내 정하는 생활고로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당신 어머니 사건 때문에 애들하고 나까지 망신이야. 아파트 단지에서 수군대서 다닐 수가 없어. 아이들도 학교에서 왕따의 손가락질 받고 있어. 정아의 스트레스는 매일 계속되었고 결국 그녀는 위자료도 포기하고 서둘러 이혼했다. 현우와 엮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현우는 매일 소주병을 붙들고 살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부장이었던 그는 이제 동네 편의점 알바도 구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분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팔려 이미 알려져 있었고 면접 보는 곳마다 매번 면접관들의 차가운 거절이 반복되었다. 이력서를 내는 곳마다 그의 이름을 검색해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의 상황은 더 비참했다. 자영업을 하던 그는 단골 손님들이 모두 떠나면서 가게가 파산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아무도 페류나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 하지 않았다. 저런 사람한테서 뭘 사? 돈만 알고 부모도 버리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귀를 찔렀다. 갑자기 큰 빚만 5억이 생겼다. 아내 민서도 재산 분할도 요청할 것 없다며 다 포기하고 도망치듯 떠났다. 평생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루저 같은 인생은 당신만 짊어지고 가. 난 이제 이 지긋지긋한 박신에서 당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돈 앞에서는 똑같이 계산적이었던 그녀였지만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서는 남보다 더 차가웠다. 준호는 노숙자 직전까지 몰렸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다. 심지어 같은 처지가 된 형 현우와도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만 했다. 형 때문이야? 형이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자고만 안 했어도 뭐, 내가 먼저 요양원 알아봤잖아. 1년 후 겨울이 다시 왔다. 노원구 미자의 밥상 1호점 앞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날 2명의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현우와 준호였다. 그들은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맞으며 얼어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 뉴스에 나온 그 아들들 아니야? 맞아. 어머니 돈 노리고 죽기를 기다린. 현우의 무릎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다. 준호의 손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니, 일어날 수 없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이다. 저녁 7시, 급식소 문이 열렸다. 미자가 나왔다. 그녀는 두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뭐냐, 지금 추운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왔냐고.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도 울며 말했다. 저희가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돈으로만 봤습니다.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미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라니? 용서, 돈. 아니면 동정?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현우가 울먹였다. 매일 악몽을 꿉니다. 어머니가 아파하시는 모습. 저희가 버린 그날. 어머니의 그 눈빛이. 미자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었다. 하지만 상처는 너무 깊었다. 너희는 이미 나에게 자식이 아니다. 돈이 전부인. 너희에게 돈 없는 애미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니, 어머니. 두 형제가 절규했지만 미자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됐다, 가거라. 다시는 코빼기도 보이지 마라. 이제 우린 남이다. 길거리 가다가 서로 봐도 모른 척하고 너희가 진정으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와. 지금의 너희는 여전히 돈의 노예일 뿐이다. 5년 후
현우는 지방의 작은 요양원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월급 180만 원. 하루 12시간 노인들의 대소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이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지옥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보내려 했던 그 요양원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돈 없는 노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버려지는지.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는 진심으로 노인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돈이 아닌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용서는 여전히 받지 못했다. 명절마다 어머니 생신마다 찾아갔지만 미자는 만나주지 않았다. 준호는 더 밑바닥에서 시작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다. 하루 8만 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노동이었다. 여름에는 폭염, 겨울에는 혹한과 싸웠다. 어이 박씨, 좀 더 빨리 움직여. 거 돈은 괜히 받나. 늙었으면 몸이라도 빠리빠리 해야지. 어떻게 젊은 애들하고 일하면서 굶뜨게 일하고 똑같이 돈을 벌려고 하지? 양심이 있어? 없어. 20대 현장 감독에게 욕을 먹으며 일했다. 준호에게 이제 자존심? 그런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매일 밤 쪽방에서 홀로 울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돈이 없을 때의 서러움을, 버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두 형제는 완전히 망가졌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은 처음으로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짜 삶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10년이 지났다. 미자는 80세가 되었다. 미자의 밥상은 전국 100개 지점으로 확장되었고 매일 10만 명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했다. 지수는 훌륭한 재단 이사장이 되어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미자는 지수를 불렀다. 지수야. 이제 내 오빠들을 용서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 하지만 10년이면 충분해. 그들도 이제 사람이 되었을 거야.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거야. 미자는 현우와 준호를 찾아갔다. 요양원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우,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준호. 그들은 많이 늙었고 초라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탐욕 대신 겸손이, 계산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현우가 놀라서 무릎을 꿇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이제야 너희가 내 아들이 되었구나. 미자가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주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다. 너희는 시험에 실패했지만 이제 진짜 인생을 배웠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새 모자는 그렇게 화해했다. 하지만 500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미자는 단 한 푼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 대신 더 큰 것을 주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현우와 준호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했다. 돈이 없어도 어머니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다. 매주 일요일 그들은 미자의 밥상에서 봉사했다.